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특히 장애인 노동시장에서 장애인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어느 때보다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오늘 또 오프라인에서 또 몇 분들 모시고, 특히 온라인 통해서 이게 지금 생중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온라인 통해서 또 이 국제 컨퍼런스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오늘 논의되는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의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으로 자료를 준비하고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촉진사 남용현입니다. 앞서 여러분들께서는 그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서 독일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과 또 오늘은 그 장애인 작업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그런 부분이 제가 오늘 발제하는 내용 가운데서 일부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플로어에서 발표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조금씩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일정 부분은 제 발표 내용 속에서도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는 부분도 쉽진 않습니다. 제도가 굉장히 많고 또 다양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 제도를 이해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데, 하물며 다른 나라의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를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좀 정해진 시간 내에 최대한 여러분들께 좀 이해가 편하실 수 있도록 제 경험과 또 그런 연구 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그런 정보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는 오늘 네 가지 주제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 주요 제도, 두 번째는 중증장애인 고용 현황, 세 번째는 연방참여법 제정 및 사회법전 9권의 개정, 그리고 시사점 이런 순서인데, 사실 제목을 보셨을 때는 연방참여법 제정 이후에 장애인 고용 정책과 제도에 대한 부분이 메인으로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을 준비를 했는데, 서두에 조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오늘 가장 그 자주 언급될 수 있는 연방 참여법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의 법 체계와 독일의 법 체계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방 참여법 자체는 고유의, 예를 들어 제 1조부터 뭐 27조까지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 조항 하나가 특정 정책이나 제도,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법률이 아니고, 이 연방 참여법 속에는 지금 세 번째 타이틀로 나와 있는 사회법전 9권이 장애인의 복지와 고용과 관련한 기본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법전 9권의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들이 연방 참여법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본론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첫 번째 이제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 관련 주요 제도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굳이 중증의 부분에서 괄호를 친 이유는 아마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독일의 장애인 고용 정책의 정책 대상이 중증 장애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는 중증을 우선적으로 정책을 펴고, 그럼 중증이 아니면은 장애인 고용 정책의 어떤 대상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고용의무제도, 우리나라랑 유사한 제도를 독일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고용의무제도의 정책 대상은 중증장애인입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서비스 영역에서도 중증이 거의 기본적인데, 그렇다고 중증이 아닌 뭐 우리의 옛날 개념으로 하면은 경증 장애인이 정책에서 배제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독일 역시도 중증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었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 두 가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법전 9권입니다. 요 이후에 이제 독일의 법 체계를 짧게나마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회법전 9권이 가장 기본적인 법률이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6년에 연방 참여법을 제정하면서 사회법전 9권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회법전을 개정하도록 만든 그러한 그 모태가 된 법률이 연방 참여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독일을 다녀오신 분도 계실 거고, 독일의 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독일의 제도를 저보고 뭐 몇 가지 단어로 표현하라 그러면은 부정적인 의미로서는 그 복잡하다는 단어를 조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조금 농담 삼아 독일에 이제 유학을 가신 분들이 계실 때 독일의 대학 시스템만 꿰뚫고 가면은
유학 시간을 한 6개월 이상을 줄일 수 있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각 주마다 대학의 시스템도 다르고, 뭐 여러분들 들어보신 뭐 하이델베르크 대학이나 뭐 괴팅엔 대학, 이런 수백 년이 된 대학과 60년대 후반에 설립된 뭐 개혁 대학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대학들이 학제 운영상의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옛날 오래된 대학들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 개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사회학을 공부를 했었는데, 사회학 이외에 다른 어떤 철학이나 이런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라틴어까지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유학 시간이 뭐 1년 이상 대학마다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좀 복잡한 특성이 있는데, 법률 역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독일의 사회법전 체계라고 해서 우리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뭐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예를 들어 사회법전 3권, 글씨가 조금 작아서 죄송합니다. 노동촉진이라고 이제 부제가 붙었는데, 그럼 그 이 사회법전이 제정되기 전에는 이 노동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법률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전부 모으는 작업을 해서 사회법전 3권으로 통합을 했고, 예를 들어 5번을 보시면 뭐 법적 질병보험인데, 우리 치면 건강보험입니다. 이것 역시도 그러면 건강보험과 관련된 여러 가지 법률들을 모아서 단일한 사회법전 5권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차례대로 만들어진 건 아니라, 어떤 법전은 오래 걸리고 조금 시간이 짧게 걸린 것도 있어요. 연도를 제가 오른쪽에 써놨는데, 제일 하단에 있는 사회법전 14권 아직 완성이 안 됐습니다. 이거는 사회적 보훈 또는 원호와 관련된 법률들을 모아서 2024년에 이제 재정 개정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자, 중요한 부분이 사회법전 제가 9권을 말씀드렸는데 2001년에 제정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우리 개념으로 보면은 장애인 복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개별 법률들을 다 합쳐서 보시는 사회법전 9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독일 사회에서 여러 가지 사회 정책 혹은 사회복지 가운데서 장애인 문제가 별도의 사회법전을 만들 만큼 비중도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회법전 9권이 여러 가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기존의 고용의무제도, 할당고용제도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독일이 할당고용제를 만든 시기가 1919년이에요. 저희보다 한 100년 정도 역사가 빠르고, 그 이유는 뭐 저희가 생각하듯이 1차 세계대전의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할당고용제를 비롯한 장애인 고용 정책이 일찍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요 키워드 중에 중증장애인 당사자와 중증장애인 대표, 즉 법적 권리, 노동권을 좀 보장하는 부분이 원래부터 있었지만 이 부분을 더 강화하고, 특히 가장 강조하는 키워드가 예방입니다. 뭐 이거 제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죠. 특히 이제 산재 같은 경우는 산재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 투입하는 비용이 산재 발생 이후에 투입하는 비용하고 뭐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이제 예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다른 나라 제도를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토론자 이용석 실장님께서도 이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토론문을 봤는데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셨듯이 국가 비교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저는 최대한 좀 다양한 내용을 담고자 했는데, 사실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을 때 처음에는 만들다 보니까 PPT가 한 80장이 넘었어요. 그래서 너무 많아서 오히려 좀 피곤함을 들으실 것 같아서 삭제를 좀 많이 했습니다. 했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불편함 없으실 정도의 부분만 제가 짧게 좀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독일 역시도 장애인 개념은 저희처럼 의료적 기반을 두는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연방참여법이 제정되면서, 제가 자꾸 강조드리지만 연방참여법 제정을 통해서 사회법전 9권의 상당 부분 내용이 바뀔 때 장애인 개념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노란색 칠한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강조하고 ICF 개념에서 강조하는 환경적 맥락 혹은 환경적 요소를 이제 반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이 장애인 개념이 1차적으로 좀 바뀌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중증 장애인의 기준이 뭐냐고 했을 때는 장애 정도를 10단위로 쪼갭니다. 장애 정도 100이 가장 이제 장애가 이제 심한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장애 정도 50 이상이면은 여전히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애 개념이 환경적 요인을 반영해도
1차적으로 기본적으로 의료적 부분에 대한 자료가 토대가 되는 거는 여전히 이제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인데, 자, 그럼 장애 정도가 50이 넘으면은 중증 장애인으로서 이제 정책 대상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장애 정도 30인분과 40인분들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지체장애 5급인데, 제가 지체장애 5급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구하는 게 어렵다. 이런 경우는 첫 번째 절차는 우리랑 비슷하게 이제 부양사무소라는 곳에 장애 정도 50이 넘으면 중증장애 확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장애 정도 30과 40인 분들은 중증장애인이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는 노동을 담당하는 노동공단에 신청을 해요. 그럼 전문가분들이 협의를 통해서 이 사람은 장애 정도가 50이 안 되지만 노동시장에서 어려움이 있다라고 인정받으면, 제가 번역이 촌스럽지만 이제 준중증 장애인이라는 자격을 받습니다. 그러면은 이분을 채용하면은 사업주는 중증 장애인을 채용한 걸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에 좀 시사하는 바가 좀 크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중증 장애인 수는 제가 이제 자료를 넣은 부분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뭐 한 5.49 이 정도의 이제 장애 출현율이 나타나고 있는데, 독일의 나라는 중증 장애인의 기준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전체 인구 중에 얼마가 될까라는 부분에 조금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수치를 썼는데요. 2년마다 이제 연방통계청이 조사를 하는데, 보시듯이 하단에 19년 자료가 최신인데 약 790만 명 정도가 중증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은 수치입니다. 퍼센트로 표현하면은 전체 국민의 9.5%에 해당이 됩니다. 결국 중증 장애인을 인정하는 폭이 저희보다 상당히 넓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이 부분도 제가 이제 슬라이드가 많아서 뺄까 하다가 다시 추가한 부분인데, 왜냐면 아까 이제 그 바스트 분이 발제하신 부분에서는 이 자료를 인용하셨더라고요. 독일도 이제 우리 인구 센서스 하듯이 몇 년을 주기로 인구 센서스를 하는데, 그때 나타난 수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장애인은 장애 정도 20 이상입니다. 수치가 조금 다르죠.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부분은 769만 명인가 되는데, 여기서는 약 750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실태조사를 통한 출연율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장애인, 중증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하시고 계신 분의 숫자예요. 더 실체적인 숫자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우리나라는 유사하게 독일 역시도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나 실업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격차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보다 격차가 조금 작은 그런 특성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연령별로 본 부분인데, 결국 독일 역시도 65세 이상이 전체 중증장애인은 57%예요. 이 부분은 저희도 지금 장애인고용공단에서 장애인고용 확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노령장애인, 또 여성장애인, 또 특정 유형의 장애인, 중증장애인분들이 더욱더 어려움이 큰데, 독일 사회 역시도 이 고령장애인의 고용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크게 접하고 있습니다. 장애 정도는 장애 정도 100이 가장 장애가 심한 상태인데 약 23%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좀 스킵하겠습니다. 아마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독일의 기본제도에서 또 많이 아실 거라 생각 드는데, 다만 의무 고용률만 말씀드리면은 지금은 5%예요. 저희보다는 상당히 높죠.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독일이 수십 년 동안 의무 고용률이 6% 있었어요. 그러면은 6%에서 5%로 1%포인트를 낮췄죠. 내려준 부분이 있고, 또 고용 의무 기준도 저희는 고용 의무는 50인 이상이고 부담금이 100인 이상인데, 독일 사회는 이것 역시도 수십 년 동안 상시 근로자 16인 이상이 고용 의무를 갖고 부담금도 기준이 같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완화를 시켜요. 20인 이상으로. 이런 부분은 독일이 사업주들이 늘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독일도 이제 경제인단체 연합회나 이런 데서는 실제 또 통계적으로 중증장애인을 채용해야 된 고용 의무 일자리 수와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가 비슷했어요. 조금 더 강하게 말씀드리면, 어떨 때는 의무 고용 일자리에 그 비어있는 일자리가 중증장애인 실업자보다 조금 더 많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주들은, 야, 우리가 지금 중증장애인 실업자 다 채용해도 법적 의무 고용 6%는 채우는 거 어렵다, 이런 이제 하소연들을 오랜 동안 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정부와 장애계와 어떤 사업주들이 계속 어떤 사회적 타협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좋다 그러면 의무 고용률을 낮춰주고 의무 고용을 하는 그 기준도 완화시켜주는 대신에 부담금 제도를 손댄 거예요. 독일이 역시 이제 한 20년 이상 부담금이 월 12만 원밖에 안 됐어요. 굉장히 낮았죠.
근데 이 부분을 최초로 실제 달성된 중증장애인 고용률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나누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저희는 일찍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근데 그래서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기준 월 320유로면은 지금 환율로 한 40만 원 될 텐데, 결국 그 이전에 월 부담금이 12만 원 했으니까 3배 이상 오른 거죠. 그래서 이제 부담금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걸로 사회적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부담금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저희처럼 매년 변동 방식은 아니고, 이것 역시도 이제 어떤 뭐 실태조사 이런 거 통하지는 않아요. 결국 그게 사실 쉽고도 어려운 문제인데 결국 합의죠. 지속적으로 장애계와 이제 사업주와 정부가 합의를 해서 경론을 거쳐서 합의를 통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후에도 조금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그 독일의 제도도 뭐 좀 부족한 것도 있고 오히려 저희가 조금 더 앞선 제도도 있죠. 그건 뭐 국가마다 장단점이 있는데, 근데 제가 독일에서 매력적으로 느낀 제도 중에 하나가 사실은 노동권 강화의 측면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해고 보호 같은 경우는 중증 장애인을 해고를 하고자 할 때는 장애인 고용 공단과 비슷한 이제 제가 통합청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아마 앞서 발표에서 조금 들어보셨을 단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과 거의 같은 기능을 하는 통합청에 해고 요청을 해서 승인은 아닙니다. 그게 뭐 미묘한 번역의 차이일 수 있겠지만 승인이 아니고 통합청에서 동의를 얻어야 해고를 할 수 있어요. 동의를 못하면 해고를 못하죠. 그런데 원인이 예를 들어 기업의 도산이나 뭐 구조조정이나, 즉 장애가 원인이 아닐 경우는 논의를 통해서 해고를 하고, 즉 장애 자체로 인한 해고 요청했을 때는 동의를 안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요. 자, 그럼 이거 통계 수치 하나만 보여드리면은 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해고 동의 요청한 건수가 2만 건 정도 돼요. 그런데 일자리를 유지한 게 4,600건 정도 돼서 22% 정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보면은 야, 뭐 22%면은 좀 성공률이 낮은 거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해고 동의를 요청했다가 일자리를 유지한 게 22%입니다. 그럼 4주 동안에 무슨 일을 하면은 통합청의 직원이 사업주를 직접 방문해서 왜 해고를 하려고 하느냐, 기업 경영상의 문제면은 어떤 임금 지원을 해줘서 해고를 안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 제가 방문했던 경우는 발달장애인이 다수 고용한 사업장인데 그 정부 문서를 마이크로필름을 뜨는 그런 작업장이에요. 근데 이제 수주량이 적다 보니까 이제 발달장애인 직원 한 분을 해고를 하려고 이제 동의 요청을 했는데, 제가 직접 그 논의 협의 과정을 이제 동의를 얻어서 참여를 했는데, 결론 말씀드리면은 그 장비가 굉장히 노후했는데 장비값이 좀 비쌌어요. 뭐 한 1억 정도를 기억하는데, 그럼 새로운 장비를 교체했을 때 이 해고가 예고된 장애인의 일자리 유지가 되겠냐라고 하니까 사업주는 오히려 신장비가 들어오면은 해고를 유예할 수도 있고 파트타임 정도로 또 채용이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다만 금액이 1억이기 때문에 통합청에서 금액을 지정할지는 당신네들의 어떤 그 재정 상태와 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장애인들의 근로 상태, 이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하도록 논의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뭐 그런 논의도 가능하고, 또 해고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그 관할 구역 내 새로운 일자리 이제 탐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일하던 일자리를 놓칠 경우에는 다른 일자리로 바로 그 실업 상태 없이 연동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개인적으로 좀 욕심이 있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가 독일 제도가 굉장히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회법전 9권에 장애인의 어떤 재활, 뭐 의료적 재활, 교육적 재활, 직업적 재활, 사회적 재활, 이런 다양한 일을 담당하는 법적 수행기관이 지금 자료에 나와 있듯이 7개가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예를 들어 뭐 건강보험에 해당되는 질병보험은 주로 의료재활이겠죠. 그런데 노란색 2개, 직업재활을 주로 하는 기관이 연방노동공단, 저희 이제 고용청이죠. 고용센터. 그리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장애인고용공단과 유사한 이제 통합청. 2개는 오로지 이제 직업적 생활과 관련된 부분을 전담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요 전달책에는 뭐 자료를 참조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 연방노동공단은
에, 우리 고용청에서도 뭐 장애인들에 대한 업무를 안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독일과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차이는, 제가 통합청은 이제 더 설명 안 드려도 이제 어떤 기관이신지 아실 거라는 생각 드는데, 통합청과 장애인고용공단의 가장 큰 차이 하나는, 통합청은 취업발전 업무를 안 해요. 저희는 취업발전을 공단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고, 그 차이가 제일 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비슷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드린 말씀드린 통합청이고 각 주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시간적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이제 통합 전문가인데, 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독일도 그 통합청이 취업 발전을 하지를 않지만 뭐 상담이나 이런 부분들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문적인 직업 취업 발전이나 이런 업무를 하지 않고 있는데, 자, 그러다 보면 이제 독일의 고용센터, 우리 고용센터에 해당되는 그 노동사무소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하여튼 노동공단이 각 전국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큰 기관, 뭐 쾰른 같은 데는 그 노동공단 속에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전담팀이 따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은 데는 그런 전담팀 없이 이제 통합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동공단에서 장애 취업 발전을 굉장히 많은 애를 써도 취업이 안 되는 분들이 발생을 해요. 그럼 이런 분들을 과거에는 노동공단에서 끝까지 그 케이스 매니지먼트를 해나갔는데, 이 통합 전문가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거 통합 전문가 순수하게 민간이에요. 그 장애인 고용 전문가들한테 그 노동공단에서 취업을 성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위탁을 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통합 전문가들은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전반적인 일을 다 해요. 장애인분들에 대한 상담, 평가 사정하고, 뭐 여러 가지 심리 사회 서비스 제공하고, 가장 중요한 일자리 발굴 이런 것들하고 실제 동행해서 취업 발전, 사후 지도까지 하는데, 이런 전문적으로 되고 통합청에서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가보면은 뭐 작은 데는 서너 명 정도 있기도 해서, 이런 분들이 이제 전문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뭐 임차료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대비용들을 다 이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법적으로 제도화가 점점 탄탄해지고, 수치를 제가 이번에 다시 찾아보니까는 전국적으로 한 200개소 정도의 1,700명 정도가 전문가 활동을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뭐 제가 대표적으로 취업 알선만 썼습니다. 뭐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취업 알선이라. 근데 취업 알선 이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업무를 통해서 서비스 건수는 이제 수만 건이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독일에서 성공적으로 지금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 연방참여법 제정에 따른 그 정책 변화가, 이 지금 얘기 드리는 것이 다 사회법전에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연방참여법이 개정돼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제도들이 더 훨씬 강화가 되고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대표는 뭐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장애인 혹은 중증장애인 노동자들의 권리를 전담해서 뭐 지원하는, 뭐 비장애인 대상으로 했을 때는 뭐 노조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국 노동조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증장애인들의 권익이 기대만큼 잘 보장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기업, 자, 첫 번째 보시지만 상시근로자가 5명이 넘는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기관, 모든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를 법적으로 선출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임기가 4년이고 선출직이고 이제 무보수 활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마치 노조 대표가 사업주 대표와 대등한 관계에서 노사 협의를 하듯이 중증장애인의 권익 보장을 위한 그런 모든 협의나 논의를 사업주의 대등한 파트너로서 이제 논의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저한테 이제 굉장히 부럽기도 하고 이제 한 부분이, 자,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100명이 넘어가면은 이런 기업이나 기관의 중증장애인 대표는 풀타임이에요. 우리나라 노조 전임자 사역처럼. 근데 이 부분이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이 할 때였어요. 근데 이제 연방참여법이 제정되면서 이 부분을 더 강화해서 중증장애인이 100명 넘으면 풀타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제도를 더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그룹, 뭐 저희처럼 뭐 저희는 과거에 재벌이라는 용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대기업 집단 용어로 쓰는데, 대기업 집단 같은 경우는
개별 그 계열사에도 대표를 뽑지만 그 대기업 집단에 대표를 선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통합 프로젝트 말씀드리면은 이 부분이 제가 아까 플로어에서 앞서 발표하신 분하고 질의응답 과정에서 조금 혼선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아마 제가 혼자 혼선이 있다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인클루전이라는 개념을 쓰면 이제 포용어로 번역되는데 즉 제가 여기 이제 통합 프로젝트라는 부분은 이게 법적 개념이라 그대로 옮겼는데 아까 이제 사용했던 용어 중에 이제 포용 사업장이라는 용어로 이제 계속 썼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나라 표준 사업장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독일 역시도 그 용어가 과거에는 인클루전을 쓰기 전에는 인티그레이션을 썼었어요. 법적으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통합 사업장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그 유엔의 장애인 권리 협약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인티그레이션에서 인클루전으로 용어가 바뀌면서 이제 법적 개념도 다 바뀌고 말씀드린 우리나라 그 표준 사업장과 거의 유사한 통합 사업장이 이제 포용 사업장으로 바뀌었고 그런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결국은 자 저도 이제 구분 즉 장애인 노동시장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불쾌하고 기분 나쁘지만 제가 거기에 동의를 하건 안 하건 저희가 일상적으로 그런 용어 쓰니까 일반 노동시장하고 이제 보호고용을 이제 1차적으로 나눌 때 전이지대로서 저희는 이제 표준사업장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제 직업재활시설에서 조금 더 경험을 쌓고 뭐 바로 노동 일반 기업으로 취업하면 가장 이상적이고 다만 그게 어려운 경우는 표준사업장 채용을 통해서 표준사업장은 법적으로 뭐 저희가 규정적으로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준사업장을 거쳐서 이제 일반 기업으로 가면은 그게 이제 선순환이 된다는 생각하는데 독일 같은 경우 역시도 이제 그런 부분에 의미해서 전이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통합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자 저는 이게 이제 우리도 고민해야 될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아예 법에 명시했어요. 중증 장애인의 비율의 최소한은 원래 25%였는데 이것도 이제 강화하면서 30% 올렸는데 저희와 달리 상한선을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많겠죠. 오늘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런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근데 독일에서 기본적인 발상은 자, 중증 장애인이 50%가 넘어가면은 어떤 정부의 지원 없이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생존하는 부분에 다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의 기업들은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을 해서 상한선을 좀 제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뭐 정말 우리나라 상황하고 맞비교하면은 상당히 좀 논쟁이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긴 합니다. 네, 그리고 역시 독일 역시도 이 통합사업장의 종사자가 상당히 많아요. 제가 최근 자료 파악한 게 약 920개 정도의 전체 종사자가 29,000, 약 3만 명 되는데 그 중에 13,000명이 이제 중증 장애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장애인 작업장은 워낙 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정보를 접하셨는데, 제가 잠시 고민하는 거는, 이 부분도 사실 이 주제만 가지고도 여러분들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어려운 부분이고 이제 숫자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장애인 작업장 같은 경우는 지적 장애가 76%, 정신장애인 21%에서 결국 우리 개념으로 하면 정신적 장애인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 외 부분은 복합 중증 장애인이거나 최중증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정도가 대단히 중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맨 아래쪽에 있는 이따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독일 역시도 큰 숙제였어요. 즉 장애인 작업장에 진입하시는 장애인 수가 60년대까지는 10만 명이 안 됐어요. 근데 70년대, 80년대 20만 넘어가면서 결국 80년대 이후에는 30만이 되는 거예요. 즉 여기 역시도 장애인 작업장을 만들었을 때는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어렵다라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제공하고 직업 경험을 쌓음으로써 일반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이제 가장 목적이었는데 불행히도 그게 안 되고 장애인 작업장에 입소를 하시면은 거의 뭐 전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0만 명이 넘는 문제가 생겨서 독일 연방정부에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전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연방정부에서 다양한 이제 연구도 실시하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2000년대 중반부터 일반 노동시장 전이를 위한 지원 제도가 이제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정 정도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 고용률을 제가 표를 많이 들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면 자, 사회법전이 2001년도 만들어졌는데 독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여기도 제가 슬라이드 넣었다 뺐지만 1982년도일 겁니다. 82년에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가장 높았어요. 그 이후로는 82년부터 해마다 상승된 적이 한 번도 없이 해마다 한 0.1%포인트씩 하락을 했어요. 거의가 20년 정도를. 그러다 보니까는 꼭 말씀드릴게요.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에서 이런 노력을 했는데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거의 20년 동안 하락하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해서 정부에서도 이제 각종 연구 프로젝트, 연방정부 물론이고 주정부, 그리고 장애인 단체나 장애인 당사자들 같이 이제 고민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2001년에 사회법전을 만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요. 독일 제도가 이제 복잡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독일 사회는 정말 변화가 없는 사회입니다. 지겨울 만큼. 그런데 장애인 고용 분야에서는 정말 제가 봐도 놀랄 만큼 변화가 빨랐어요. 그런 부분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82년부터 계속 하락하던 수치들이 보시면은 자, 2090 저 역시도 지금 이게 아마 99년이네요. 99년에 3.7%로 밑바닥을 찍고 그 이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 2001년에 사회법전 제도와 각종 고용의무 제도 강화라든지 제도와 정책을 강화한 이후에 성과를 보고, 이건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내에서도 독일의 어떤 장애인 고용 정책의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부분보다 이제 공공 부분이 높은 거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특성을 보이고 있고요. 요거는 뭐 구체적인 수치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 부분도 이제 뭐 간략히 실업 현황은 뭐 비장애인에 비해서 낮은 건 독일 역시도 이제 같은 문제라고 지적드렸는데, 과거에는 중증장애인 실업률을 공식적으로 따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 번째 보시는 수치에서는 전체 실업률과 그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이제 비교가 되죠. 99년을 보시면은 전체 실업률이 11.7%인데 중증장애인 실업률이 약 17.9%,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후로는 그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는데 실업률은 따로 이렇게 통계를 안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자료를 조금 합쳐가지고 통계를 내면은 얼추 어느 정도는 뽑을 수 있는데 그건 뭐 공식적인 통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고요. 다만 과거보다는 조금 격차는 조금씩 아주 미미하만 줄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최근 자료를 보시면은 2018년도 경우에 전체 실업률이 6.7%인데 중증장애인 실업자 수, 즉 실업자 수도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도 미미하지만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제가 사실 이제 뭐 부족하지만 이쪽 부분 연구를 하고 하는 가운데서 좀 더 많은 정보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좀 표를 몇 개 넣었는데, 이 표를 제가 뺐다가 굳이 넣은 이유는 사람들이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민간 부분에 그 적용 제외율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광업은 장애인들이 채용이 힘드니까 뭐 적용 제외 90%, 그러면은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면은 뭐 법적 의무 고용률 3.1% 하면 30명 고용해야 되는데, 광업은 장애인 고용이 어렵다라고 판단해줘서 90%를 제외율 빼주면은 상시 근로자가 1000명이면은 90% 빼서 900명 빼면은 100명에 대해서만 이제 장애인 고용 의무를 부과했었는데, 지금은 뭐 다행히 그 제도가 없어졌죠.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각 산업별 그 중증장애인 고용률 보시면은 광업이 압도적인 탑이에요. 즉 이 부분이 이유가 있죠. 저도 이제 이유를 찾아보면은 광업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산재 발생률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는 광부들 간의 이 유대감이 무지하게 강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불행히도 사고를 당하면은 그 동료는 물론이지만 그 광업 회사 자체도 다른 분야에서 고용을 시켜야 된다는 책임감이 강하다 보니까는 굉장히 높은, 뭐 가장 높은 고용률이 나타나죠. 이게 이제 결국 인식의 문제라고 말씀드리고, 조금 더 확대하면은, 자, 산업별로 보면은 뭐 금융보험 이런 서비스는 뭐 사실 그냥 뭐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증적이지 않지만 장애인분들이 또 고용하기는 뭐 건설업이나 이런 부분보다 조금 용이할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게 전 상식이라고 보는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어떤 대면 서비스 부분에 자꾸 장애인 채용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랬을 때 여기 제가 금융보험업 보면은 4.7%,
이거는 민간 전체 평균 고용률보다 높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런 직접 대면 서비스 부분에 장애인 고용이 조금 낮은 문제점이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조금 속도를 내겠습니다. 이 부분은 토론자분께서 지적을 해주실 부분이라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역별 차이도 사실 커요. 이 말씀만 드리고 통계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독일이 16개의 주로 구성되는데 요건 제 자의적인 판단을 전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쪽에 있는 바이에른주, 뮌헨이 주 수도인 바이에른주나 자동차 굴지 기업들이 있는 슈투트가르트는 바덴브리텐베르크라는 주의 가장 부자주예요. 여기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낮아요. 오히려 노르트라인 웨스트팔렌이라고 10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주가 전통적으로 이제 사회민주당이 정권을 계속 잡은 주인데 이런 쪽이 중증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요. 그 재정 여력이 사실은 부자주의에 비해서 높지 않은데 이랬을 때는 결국 장애인 고용 정책은 돈이 중요하죠. 돈도 중요하지만 의지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있어서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세 번째 주제로 넘어오는데 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앞부분에서 일정 부분 조금 설명이 됐습니다. 근데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은 연방참여법은 결국 풀텍스트를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참여와 자기결정 강화를 위한 법에서 참여라는 단어와 자기결정권이 가장 중심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앞서 발제자분들이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듯이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 얘기하는 사회 재반 분야, 뭐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부분에서 장애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추진이 됐고 가장 또 오늘 여러 발표에서 중심되는 인클루전이라는 기본적 용어를 혹은 개념을 반영하기 위해서 연방참여법을 제정했고 자 아까 제가 잠깐 놓쳤는데 사회법전이 1번부터 이제 14번까지 있잖아요. 그럼 연방참여법은 27개 조항일 겁니다. 그럼 1조는 이런 내용이에요. 제1조 이 법의 제정에 따라 사회법전 9권의 내용을 이렇게 바뀐다. 2조 사회법전 2권의 내용을 이렇게 바꾼다. 그런 내용들이 연방참여법의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저희랑 조금 다르죠. 우리 같으면은 연방참여법이 있으면 거기에 구체적인 규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서 연방참여법은 사회적 또 충격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 굉장히 반발도 있겠죠. 뭐 기업은 기업대로 뭐 제도가 강화되는 부분이 반갑지 않고 한데 그래서 4단계 빠르게는 17년 시작해서 4단계는 2023년에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3단계가 올해이기 때문에 올해 독일 사회에서도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제도가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글씨가 조금 작은데 요거는 이제 각 단계별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좀 지루하실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이게 좀 마음이 앞서고 욕심을 내다 보니까는 자 장애인 작업장 임금을 자꾸 이제 진료도 하시고 하는데 그 바스트 부분도 얘기하셨지만 평균 임금이 200유로밖에 안 돼요. 제가 밖에라고 표현한 부분은 임금이라는 명칭을 써서 200유로가 작잖아요. 그럼 결국 한 26만 원 될 텐데 그 구성을 보면은 앞서 자료에서 보셨겠지만 노동촉진 장려금이라고 요거는 모든 장애인의 개별적 생산 능력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게 26유로에서 52유로로 1단계에서 개편이 됐어요. 자, 그럼 52유로는 기본으로 배당이 되고 기본 수당이라는 게 지금 현재 기준 89유로예요. 자, 그럼 89유로하고 52유로 합치면은 제 계산이 맞으면 141유로인데 즉 장애인 작업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141유로는 보장이 돼요. 한 20만 원 되겠죠. 그럼 나머지는 그 사람의 근로 활동에 따라서 이제 부여되는 뭐 급여인데 결국 평균 임금이 200유로라는 거는 그 개별 중증장애인들의 노동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비용은 60유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약 8만 원. 그만큼 이제 장애 정도가 굉장히 심하시고 그리고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고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못 받고 독일이 5대 보험인데 실업보험 가입이 안 돼요. 결국 장애인 작업장에서도 근로자 신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4대 보험에다 우리나라 4대 보험에 걔는 간병보험 즉 뭐 개업보험이라고도 번역하는데 간병보험이 법적 보험이기 때문에 근로자 신분은 5대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근로자와 유사한자 해당되는 분들은 실업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분들은 실업 상태가 돼도 실업수당을 받는 게 아니라 사회부조 쪽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연방참여법은 말씀드린 대로 포용사회라는 것, 참여 확대하고 자기결정권 강화, 중증장애인 당사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이런 특성이 있고, 자, 통합 지원만 말씀드릴게요. 자꾸 제가 제도 하나를 말씀드리면 죄송한 마음 드는 부분이 이제 좀 여러분들의 머리를 좀 복잡하게 해드리는데, 통합 지원이라는 게 하나의 특정 제도를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즉, 경제적 수준이 낮으신 분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 의료적, 교육적, 직업적, 사회 서비스 이런 다양한 지원 제도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치를 찾아보니까 가장 최근 자료가 18년도로 제가 파악되는데 약 88만 명의 장애인 혹은 중증 장애인 분들이 지원받고 있어요. 굉장히 독일 사회에서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고 저는 이 부분이 결국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자 싶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통합 지원을 포함해서 과거에 사회법전 12권, 사회법전 12권은 우리나라 치면은 수급이에요, 사실은. 뭐 사회부조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급권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연방참여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통합지원에 따른 각종 지원들이 사회부조의 차원에서 지원되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모든 내용을 사회법전 12권에서 중증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을 사회법전 9권으로 옮겨버린 거예요. 즉 장애인을 사회부조 대상에서 재활권 혹은 통합권이라는 개인적 권리의 보장을 강조하고 보장 차원에서 조정을 한 게 저는 가장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제가 시간적으로 쫓길까봐 말씀드리면은, 자, 독일이 장애인의 다양한 재활과 관련된 법적 수행기관이 7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다가 장애인 고용만 전담하는 통합청이 있으면 합치면 8개예요. 그럼 장애인분들이 랩 서비스를 받으려고 그러면 심하게 표현하면은 8가지 서비스를 받으려면 8개를 가야 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문제가 생겼고, 과거부터 그걸 계속 고민하는데, 뭐 80년대는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이걸 다 합치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도 지금 뭐 장애인위원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지만, 장애인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일괄한 독자적인 전달 체계를 얘기했는데, 그건 제가 봐도 불가능해요. 독일 제도가 지나칠 만큼 세분화되어 있고 했기 때문에 통합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연방참여법 제정을 통해서 원스톱 서비스를 바꾼 거예요. 즉 8개의 기관 중에 내가 특정 기관 한 군데만 재활 신청서를 제출하면은 나머지 이후의 부분은 개별 관할 기관들이 협력해서 이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게 독일 사회에서는 굉장히 뭐 획기적인 변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저는 장단점이 있다라고 보는데, EUTV라고 이제 약자에서 원래 플레임을 하면은 보충적, 독립적, 참여, 뭐 상담소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나 참여를 더 보장하기 위해서 상담센터를 또 만든 거예요. 결국 제도도 복잡하고 서비스 기관도 복잡하니까 만들었는데, 사실 이 센터가 만들어기 전에 비슷한 시도가 있었어요. 그때 마침 제가 독일에 출장을 가서 특정한 센터에 대해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는 그 센터 만들어진 지 2달 됐는데 실제 방문하신 분이 10명이 안 돼요. 홍보가 안 되니까. 이런 문제를 이제 그 당시 뭐 시점으로 보면 10년이 넘었어요. 물론 너무 오래된 얘기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이 상담소가 만들어진 거는 장애인들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만들었지만 실제적인 효과성 부분은 제 개인적 소견이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큰 문제지만 이 부양 관련해서 배우자나 가족 그 어떤 그런 재산 상태가 지금 저희도 굉장히 큰 쟁점인데, 독일 역시도 연방 참여법 통해서 조금 더 제도를 개선을 했어요. 즉 배우자나 동거자, 제가 동거자를 굳이 쓴 이유는 독일은 혼인신고 안 해도 뭐 저희가 이제 뭐 저희는 동거란 표현하지만 걔는 레벤스 파트너라고 하는데, 거의 혼인신고를 한 관계와 혼인신고 없이 같이 동거하는 관계의 법적 권리가 거의 뭐 100%에 근사합니다. 뭐 북부는 100%지만 독일이 아직은 100%까지는 안 되지만, 그래서 동거자라고 제가 표현한 부분인데, 즉 그 연방 참여법에 따른 지원 관련했을 때 가족의 그 재산 상태를 영향을 덜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
궁극적으로 당연히 독일 장애인교도 완전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증장애인 대표 그 권한을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도 이제 이런 부분이 제도만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분에서 지적받는 부분이 제도 설계했는데 그 제도나 정책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이 없을 때, 제가 돈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무용지멸이 되는데, 독일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궁금함이 있어 자료를 찾아보니까는 연방참여법을 제정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예산을 짜놨던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재원만 따져봤습니다. 그랬을 때 올해 기준하면은 약 1억 4천만 유로, 지금 환율 기준하면 한 뭐 1,600, 1,700억 정도 될 텐데, 뭐 독일 분들이 이 분야에 투입하는 재정 규모가 뭐 저희보다 뭐 상상 못할 만큼 어마어마한데, 하여튼 연방참여법 제정으로 인해서 한 뭐 1,700, 800억 이상의 예산을 반영해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노동 예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독일 역시도 중증 장애인의 장애인 작업장에 입소하시면은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가 안 되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는 도입한 제도 중에 하나로서, 이름은 거창해요. 노동 예산을 쓸 때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을 위한 예산이 아닐까라고 혹시 이제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노동 예산은 우리로 치면 직업자 시설에서 일반 노동시장으로 전이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만 투입되는 재원입니다. 그걸로 해서 별도로 아예 예산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상당히 성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임금 지원은 아까 그 플로에서 질문도 하셨었는데, 그 임금 지원 부분이 전이를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금액이에요. 이 부분이 제가 최근 자료 찾아본 게 월 1,200유로, 약 한 뭐 160만 원 전후 되겠죠. 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지원인은 우리랑 유사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용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확대가 됐습니다. 우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정 부담이 있어서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가 축소되지 않을 것에 대한 우려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 드린 그 통합 지원 관련해서 수입 재산이 여전히 영향을 주는 부분, 이런 부분은 우려는 있는데, 이거는 뭐 계속 독일에서 논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업법 9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기존에는 그 사회법전 9권이 파트 1, 파트 2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트 1은 우리로 치면은 장애인 복지법에 뭐 규정될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사회법전 1권에 돼 있었고, 사회법전 2권은 순수하게 고용과 관련된 내용만 정리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001년도 제정돼서 거의 한 15년 이상 유지가 되다가 이게 이제 연방참여법 제정을 통해서 대대적인 개편됐는데, 자, 이제 조문만 보셔도 확인이 되죠. 약 그 160개 조항에서 거의 한 270개 이상으로 내용이 확대가 됐고, 가장 중요한 부분은 누차 강조드리지만 이 부분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1부, 2부에 뜬 것 중에서 기존의 2부는 새로 개편된 3부, 즉 파트 2에서 이제 파트 3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중증 장애인의 노동권에 대한 부분은 파트 3에 있습니다. 여전히. 그 다음에 사회부조에 관련한 사회법전 12권에 있던 내용들이 이제 사회법전 9권으로 들어오면서 통합권으로서 법적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넘어가 될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노동예산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주요 제도들, 뭐 해고보호부터 뭐 중증장애인 대표, 통합, 그러니까 포용사업장, 그리고 노동예산, 이러한 모든 내용들은 다시 강조드리지만 연방참여법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회법전 9권에 담겨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 되게 감사드리는 부분이, 이 정도 얘기를 드리면은 많은 부분이 피곤해 하셔서 얼굴 표정도 굳어지고 하셨을 텐데, 굉장히 저를 또렷이 봐주시는 부분이 너무 감사하고, 저에게 기운을 좀 주시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부분 역시도 이제 제가 혹시 시간 쫓길까봐 이제 미리 이제 말씀드렸는데, 통합지원권인 혹은 통합지원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통합지원에 관한 것들이 하나의 법적 권리로서 담보하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이 부분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증장애인 대표 권한을 강화를 하고 하나 새로 들어온 게 있습니다. 이 사업주 쪽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저도 뭐 경증의 지세상에 가지고 있지만 제 개인적 의견이나 공단에서 일하고 있는 공단 직원으로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사업주들이 상당히 이제 불쾌할 대목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좀 고려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결국 중증장애인 같은 경우는 중증장애인 대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업주 같은 경우는 역시 그럼 우리는 직접적으로 사업주 나 외에는 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냐라고 그런 아마 논의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좀 이건 추정입니다. 그래서 고용주를 좀 대리할 수 있는 이제 포용 대리인 이런 제도가 이제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 관계로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자, 뭐 마무리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회 부조 차원에서 어떤 지원, 조금 거칠게 표현하면 뭐 수혜의 대상으로 생각했던 그러한 서비스가 장애인의 법적 권리 혹은 법적 청구권화 시켰다는 참여권, 재활권, 자기결정권 강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우리 역시도 지금 쪽 장애계에서 많은 우리 이용석 실장님도 계시지만 장애인과 관련된 종합법의 그런 제정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뭐 반드시 필요하죠. 독일은 이제 사회법적 구건이 이미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 개념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고 사실 소득 보장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 아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서 머릿속에 잠깐 고민하고 말씀 안 드렸는데 장애인 작업장에 계신 분들은 독일도 많이 화가 나죠. 어차피 내가 임금의 이름으로 받는 건 200유로 정도지만 나머지 기본적인 인격적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지원금들이 또 들어오거든요. 주거비용이라든지 뭐 그리고 아까 놓쳤지만 장애인 작업장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교통비도 별도로 나가요. 그럼 몇 가지 수당은 있습니다.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기본적 삶을 위한 비용들은 기본적인 소득 보장 차원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장애인 작업장에 종사하는 분들은 어차피 국가에서 돈은 주는데 그걸 나한테 뭐 주거급여가 됐건 소득 보장으로 주지 말고 그걸 임금으로 달라고 요구하시는데 그렇게 개편을 하기 어려운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독일의 5대 보험 중에 가장 중요한 축 중에 하나는 실업보험을 건드려야 되는 부분이 또 현실적인 문제로서 이제 대두가 돼요. 그래서 여전히 임금은 200유로지만 지금 그 얘기를 드리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는 임금이 200유로지만 기본적 삶이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노동에 즉 내가 몸이 너무 힘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노동시장에 들어가서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되는 시급성과 절박성이 굉장히 심각한데 독일은 그런 부분이 없진 않지만 저희랑 상황이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저희 고용 영역에서도 저희 공단이나 고용부에서도 지금 어떤 그 최저임금 적용 제외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문제 해결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또 일부 시험보험 사업도 도입이 됐지만 일차적으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은 나머지 부분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뭐 개인 재산제도도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시는 자료는 상당 부분 말씀드렸고 끝에 부분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용어 변경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플로에서도 어느 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지금 독일의 포용사업장에 해당되는 표준사업장 부분도 내부적으로는 그 어떤 그 사업장 명칭에 좀 변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했는데 좀 그런 논의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저희가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표준사업장 용어를 쓰고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는 표준사업장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과는 다른 일찍부터 통합이라는 인티그레이션을 썼고 지금은 이제 포용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정책 효과성 부분입니다. 독일은 이미 사회법전 개정 이전에도 법률에 정책의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요. 그래서 연방 우리는 이제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분리되어 있지만 독일은 일찍부터 보건복지와 합쳐서 연방노동사회부인데 이게 거의 뭐 슈퍼미니스트리예요. 뭐 어마어마하게 규모도 크고 뭐 전체 그런 정부 부처 중에서 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력을 갖는데 그런 부처 속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효과성이나 성과에 대한 부분을 보고서를 작성해서 일정 주기마다 연방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도 뭐 내부에서 그런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역시도
뭐 여러 가지 고민과 노력을 통해서 정책도 고치고 제도를 고치지만 정말 이 정책이나 제도가 성공적이었냐는 부분에 뭐 당연히 뭐 검토는 합니다. 뭐 장애계 의견도 수렴하고 사업주의 의견도 듣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정책 효과성을 법에다가 아예 명시를 해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집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뭐 좀 시간적으로 좀 빨리 말씀드리면서 제가 준비한 자료를 진행을 했는데 이후 또 토론자분께서 뭐 주시는 말씀 듣고 그 부분에 대한 생각 말씀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가장 강조 드리고자 한 부분은 결국 독일이 뭐 저희보다 역사적으로 장애인 정책 일찍 수행해서 저희가 뭐 벤치마킹 할 것도 많지만 또 상당 부분에서는 오히려 저희가 국제 심포지움을 개최하면은 독일에서 오신 분들이 우리의 제도를 너무 불허하는 대목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제가 오늘 소개드린 부분이 우린 못하고 독일은 잘하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뭐 추호도 없고 다만 우리보다 선험적 경험과 사례가 많았던 독일을 통해서 우리가 좀 벤치마킹할 부분은 받아들이고 또 독일도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런 실패는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그런 실패를 예방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자 좀 제가 진행을 했고 혹시 제가 좀 뭐 개인적인 느낌이 강할 수 있는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또 이해와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발제한 부분 여기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